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또 이제 새로 시작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는 뭐냐면, 24년 대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4년 대비, 그렇죠? 우리가 35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잠깐 이제 시험 공부 개요 좀 설명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은 뭐냐면 기초 입문 과정이에요. 기초 입문 과정은 뭐냐면 주로 이제 용어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공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용어 할 때 이거 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이게 대충 본다 이거죠. 안 보시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이제 총 우리가 6과목이잖아요. 그 6과목의 용어들이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좀 이제 어설프다든가 처음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강력히 추천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기초 입문 강의입니다. 이때 이 각각의 과목의 그 용어들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꼭 이 용어 요거 해설할 때 꼭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진도 나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익숙해져요. 그렇지만 용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생소할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 거로 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공부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번. 수업을 잘 듣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과목당 부동산학개론은 이제 우리 강사진이 세 분이 있고요. 나머지 두 분씩 계시는데 마음에 드는 분을 한 분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강사분이 이제 몇 분 계시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신다. 선택을 하고 쭉 밀고 가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헝클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공식을 유도할 때 또는 암기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하나 딱 정하면 그냥 쭉 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교재가 있잖아요, 교재. 교재는 뭐야?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 그래서 1회독 정도 하면 안 되는 거고 2회독, 3회독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가 이제 두 권이 나갈 겁니다. 이 교재가.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기본서가 있을 겁니다. 과목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냐면 요약집이 있습니다. 요약집. 그래서 교재가 총 두 권이 있어요. 그런데 뭐 기본서는 기본서대로, 요약집은 요약집대로 나름대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하는 건 기본서를 가지고, 그죠? 요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을 닦는 겁니다. 기본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하는 게 뭐야? 요약집으로 가는 거예요. 요약집은 중간중간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제 뭐 요약집으로 팍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시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합격률이 20%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응시를 하시면요, 20명만 붙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전처럼 공부하시면 안 되겠고요.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을 닦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약 강의라는 거 말 그대로 줄여놨어요. 줄여놨으니까 이거를 이제 두 번째 보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문제풀이에요. 문풀이라 하죠. 문풀. 문제풀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뭐 요약, 이런 마무리 강의나 백선이니 모의고사니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좀 잘 알고 공부하세요. 이게 이제 여기 점수입니다. 모의고사 점수. 그 다음에 이게 공부 시간이에요. 공부 시간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점수가 대부분의 과목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직선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민법이든 2차 과목은 암기이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부동산학개론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학개론은 이 부동산학의 어떤 개괄적인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학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거기다 또 이게 뭐가 나와요? 여기다 계산 문제가 매년 10문제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뭐야?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들이 뭐야? 외우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당황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점수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요 기간이 있죠. 이 점수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야? 앞글자 따서 두 문자 딴다 하죠. 두 문자 따서 이제 외우는 거. 막 이런 거를 이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공부 기간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저를 선택하신다면 저를 믿고 쭉 오셔야 돼요. 언제까지 와야 되느냐? 내년 5월까지. 5월까지는 믿고 따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죠. 만약에 이제 7월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점수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을 좀 참아주시고 하라는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7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파르게 올라갈 테니까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소개를 좀 하면 저는 이제 강의 경력은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 이름부터 설명해야 되겠네요. 제 이름은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 이름은 박상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경력은 20년이 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원에서. 그래서 원래 제 전공은 이제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부동산학 기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 학원에서 이제 부동산학 원론이라 합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평가사하고 중개사 이렇게 양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 강의하고 강의 경력도 20년 넘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시험에서 뭐요? 합격 점수 이상이죠. 보통 70점 맞으니까요. 70점 이상 맞출 수 있으니까 믿고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바로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를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테마 1에서 부동산학 기초이론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뭘 소개하냐면은요, 부동산학이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우리가 취급하는 게 주된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어떤 특성. 근데 부동산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는 이 기초이론에서는 보통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 2문제에서 3문제 나오고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은 다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용어를 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요. 부동산학의 정의예요. 도대체 부동산학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뭐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나왔는데요. 그건 차치하고 일단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학문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능률화라는 게 뭐냐? 능률화라는 게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부동산학이라는 게 원래 미국 학문입니다. 1930년대에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것이 경제학에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원래 부동산학은 경제학자들이 다루던 거였어요. 경제학의 일부였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1930년대 이후에 새로운 학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일본에서 옛날에 70년대 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efficiency라는 그 영어를 능률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뭐라고 번역해요?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효율성이라고 나와요. 이게 70년대 그때 이제 일본에서 막 갖고 왔을 때 그때 이제 일본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시험에는 뭐로 나와요? 효율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부동산 활동의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부동산 활동이 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2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의사 결정 분야, 그 다음에 결정 지원 분야, 그 다음에 뭐야 정부 이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야, 참 이게 처음 공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 상품이 이 거래되는 상품이 뭐죠? 부동산이다 이거예요. 부동산이 거래의 대상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할까요? 이제 아파트가 거래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소비라 하죠. 수요 또는 소비라 하죠. 근데 이거는 뭐야? 매수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임차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나 임차인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부동산의 뭐야? 소비자 또는 수요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공급하는 사람이 누구냐? 매도인 또는 뭐야? 임대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매도인이나 임대인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공급이라고 그래요. 공급. 그러면 이제 공급은 뭐가 돼요? 공급은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되는 거고요. 수요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요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수요와 공급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부동산의 수요자 또는 수요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되고, 공급자 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매도인과 임대인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거래가 일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일정돼야 돼요? 이 거래의 지표가 있죠. 매매는 뭐야? 가격이죠. 매매는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만약에 전세다. 그럼 전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나 전세 보증금이 이제 결정이 되면, 물론 이건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그 결정된 가격이나 전세 보증금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나 임대차가 발생하는 거죠. 이때 이제 발생하는 용어를 뭐라 그래요? 매매 또는 뭐야? 임대차,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우리가 주변에서 늘 보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뭐냐? 이 수요자와 이 공급자를 우리가 뭐야? 부동산 활동의 주체라고 합니다. 행위의 주체죠. 그러면 이제 결국 부동산 활동 하면 뭐야? 수요자나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활동이에요. 또는 이제 뭐냐면은 이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제 개입을 합니까? 이제 이걸 뭐라? 부동산 전문가. 또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 하죠. 부동산 전문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전문가의 대명사가 뭐야?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공인중개사죠. 또는 뭐야? 감정평가사. 따라서 이 공인중개사나 또는 뭐야? 감정평가사가 여기에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 법무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이 부동산의 어떤 거래, 이 제일 중요한 게 거래죠. 이 거래에 관계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뭐야?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이쪽에 와서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 직업인 뿐만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이 경제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부동산 활동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 이쪽에 다시 돌아와서요.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럼 매도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을 많이 내고 싶겠죠. 수익을. 그렇죠?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저렴하게 소비하고 싶겠죠.
그럼 이걸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이면 양도 차익을 그렇겠죠. 또는 임대료나 양도 차익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끔 또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수요자 입장에선 가능한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할 수 있거나 매입할 수 있게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효율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달성할 수 있게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 따라서 여기 보십시오. 누구 입장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게 누구 입장이냐 이거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급자 입장이냐 수요자 입장이냐 이게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게 서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다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적게 지불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상충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급자 입장이냐 수요자 입장이냐를 잘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공급자 하면 이제 뭐가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매도인이나 임대인. 수요자 하면 뭐야?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누구 입장이냐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문가들은 뭐 중개업 뭐 하시는 분, 감정평가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누구 편도 되면 안 되는 거죠. 균형을 이루면서 어떻게 자기의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받는 그런 직업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활동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부동산 활동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능률 또는 효율성이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임대료나 양도 차익을 많이 받고 싶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수요자, 매수인 또는 임차인 입장에선 가능한 저렴하게 소비하고 싶겠죠. 그것이 달성됐을 때를 우리가 효율성이 달성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제 왜 종합과학이고 왜 응용과학이고 왜 사회과학인지 이건 이제 뭐 우리가 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뭐 하나요? 막 나오면서 뭐라고 해요?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무슨 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학문의 분류예요. 그래서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용어를 이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그 메일 정리하는 게 있어요. 5분 클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부동산 활동은 이런 거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다시 세분화하면 이제 부동산 활동은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다시 결정 분야와 결정 분야가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 입장에서 이거를 막 생각해 버리면 머리가 아프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부동산 활동 그럼 뭐야? 수요자와 지금 방금 본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밀한 부분은 이제 진도 나가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뭐 이번 과정에서는요 어떤 개요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부동산업인데 이 부동산업을 이 부동산업이 이제 한마디로 부동산 활동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국표준산업 분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라도 되긴 하는데 시험에 자꾸만 나와요. 2, 3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거 일단 암기하세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 암기한 다음에 나중에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얘기하면 장황해지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돼요. 임, 개, 공 끊어버리고. 임이 뭐죠? 임대업. 개공이 뭐요? 개발업 및 공급업. 임, 개, 공. 그럼 임, 개, 공은 임대업과 공급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대 및 공급업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임대 및 공급업 하면 뭐가 나야 돼요? 임, 개, 공. 임대업, 개발업, 공급업을 뭐라 한다?
임대 및 공급업이라 한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이 있어요. 관련 서비스업은 뭐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중개예요, 중개. 자문이 뭐냐면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수수료 받잖아요. 감정평가도 해주고 수수료 받는 거 아니에요. 관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자 대신 관리해주고 수수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관련 서비스업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복비, 우리는 복비를 하는데 우리는 복비라는 말 안 쓰고 중개 수수료라고 해야 되겠죠. 받는 그 전문 직업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 중, 자, 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요? 관중, 자감. 다시 뭐라고요? 관중, 자감. 그래서 관리업,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외우면 돼요. 그럼 요거는 뭐가 되죠? 서비스업이 되죠. 이렇게. 요거는 서비스업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외우시면 돼요. 임, 개, 공은 뭐죠, 여러분? 임대 및 공급업. 그 다음에 이제 관중, 자감. 관중, 자감. 이렇게. 그래서 뭐 감자 하셔도 되고, 관중 감자 해도 되고 아니면 관중 자감 이렇게 하면 이제 관중 자감은 뭐가 되는 거죠? 서비스업이 되겠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고 왜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론, 개발론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거 배우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우리 시험 뭐 하나 하냐 이렇게 나왔어요. 뭐 하나 하냐면은 부동산 투자업. 부동산 금융업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업이나 금융업은 여기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투자 자문업은 있어요. 근데 투자업은 없어요. 아직까지 이건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투자업이나 보세요. 투자업이나 금융업은 일단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보시면. 자, 있어요, 없어요? 투자 및 자문업은 없죠? 죄송합니다. 투자업과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투자업과 금융업은 자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틀린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모의고사에 100% 나옵니다. 모의고사. 그 다음에 본고사도 아주 잘 나옵니다. 우리는 일단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요. 일단 시험에다 이제 맞춰놓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복합 개념이라는 게 나와요. 이 도대체 복합 개념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 복합 이 개념이 나오고요. 좀 위로 올릴까요? 복합 개념이 나오고 이제 뭐가 나오냐? 복합 개념이 나오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와요. 비슷한 말인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 용어를 어설프게 공부하시다 보면 이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무슨 말. 그래서 이제 여기 복합 개념서부터 좀 볼게요. 자, 복합 개념의 논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무슨 내용이냐. 잘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합 개념이라는 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뭐 갭 투자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갭 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갭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이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야? A, B, C.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10억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뭐 공통 조건이 뭐냐면, 34평. 이게 이제 주거 전용 84. 제곱미터니까 9평이라고 그래요. 9평. 국민주택 규모. 그래서 보통 그 실무에서는 9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34평짜리가 이제 뭐야? 한 10억짜리. 10억짜리를 이제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ABC 세 개가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가니까 이렇게 세 개를 소개해 주더라. 그럼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택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뭘 보냐면 기술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물리적, 그 다음에
토목, 건축 이걸 포함해서 우리가 기술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리적, 토목, 건축을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술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잘 보세요.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양이 좋겠죠. 이게 이제 물리적인 조건이에요. 이런 걸 물리적인 조건이라고 그래요. 이왕이면 남양이 좋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뭐 북향입니다. 북향. 주거용 북향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또 안 좋은 게 서향입니다. 서향.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북향이고요. 두 번째 안 좋은 게 서향이에요. 그럼 좋은 건 정남향이 좋은데 정 안 되면 뭐야? 동남향, 동남향 정도 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뭐야? 따져보잖아, 이렇게. 그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기술적 개념으로 분류를 하는 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왕이면 남향이 좋으니까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아파트가 좀 오래된 거면 뭐가 심각하냐면 이 누수예요, 여러분. 저희 집도 이제 누수가 일어나가지고 밑에 층에 난리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집을 다 뜯어냈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못 찾겠더라고요. 40년 된 아파트거든요. 참고로. 이 40년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배관 파이프에 그 이음새가 이제 오래돼서 삭아요. 삭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누수가 일어나요. 그럼 아래층에서 난리가 나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누수 고치는데 말입니다. 다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기 34평 정도 아파트 올수리를 하죠. 올수리 하려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개투자한다고 할 때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수리 돼 있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수리가 돼 있고 특히 배관 같은 거. 배관을 새로 이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은 동에 같은 층이라 할지라도요. 이게 가격 차이가 생겨요. 전세 보증금이나 매매가가 달라지는 이유가 올수리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1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남양이 좋고 그렇죠? 이왕이면 올수리 돼 있는 게 좋겠죠. 이게 뭐야? 이게 토목 건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목 건축이라는 거.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걸 기술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토지 빼고 어떤 방향, 건축물의 시공 상태, 설비, 구조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떻게 해야 돼? 돈이 덜 들어가야죠. 만약에 이제 이게 부실하면 계속 어떻게 해요? 세입자 전화 옵니다. 고쳐달라고. 그럼 계속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왕이면 속 썩지 않는 아파트가 좋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기술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법률적이라는 건데요. 법률적인 이제 공사법상이에요. 공사법상. 그러면 이제 공법이라는 게 뭐냐? 공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배우시냐면 공법 시간에 배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공법에 대해서 이런 콩처럼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공법은 이제 우리가 뭘 보느냐? 이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법상 그 용도지역, 그 다음에 이게 건축법상 이제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건데요. 그럼 이제 아파트인 경우에는 공법 같은 건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중요한 건 사법이란 말이에요. 사법이 뭐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거죠.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말소시키고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거기에 이제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 임대차 관계. 만약 임대차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세 보증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럼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런 거 당연히 등기부를 열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게을리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 사고 터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근저당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전문용어를 좀 써서 채권 최고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 보증금이 얼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전부 다 이건 당연히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근저당 말소하고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은 뭐야? 이건 당연히 매도인이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매매가에서 임차 보증금만큼 공제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세금이에요. 또 아이고 이 세금 장난 아닙니다. 이 세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뭐야? 매수인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야. 취득세. 이걸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취득세가 얼마냐?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취득세가 이제 만약에 저 10억짜리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3%예요. 그럼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은 3,300만 원이 10억에 3%니까 3천만 원에다가 10%에서 3,300만 원의 취득세가 나가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나가니까 이게 세금, 이건 조세, 세법이죠, 세법.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어떻게 이거 취득세 안 따지고 어떻게 취득을 하라는 얘기야, 이거.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해야 되냐? 매도인 입장에서 뭘 따져요? 양도세를 따진다, 양도세. 양도세를 따집니다. 그럼 양도세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10억에 사서 10억에 팔았다. 그럼 양도차익 2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양도세에다가 지방세까지 이런 거 따지면 약 4,500만 원에서 4,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세금만, 양도세가. 그러니까 이런 걸 당연히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요. 매도인이라면 당연히 양도세 따지고 이제 이거 매수인이라면 뭘 따져요? 취득세를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의 분석의 대상은 매수자 입장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고려할 필요는 없고 취득세를 따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 전부 다 이게 뭐 이건 세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법. 그렇죠? 그 다음에 근저당이나 임차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돼요? 권리 관계를 따지는 거잖아요. 권리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걸 따집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법률적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해서 복잡하죠 벌써.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제라는 건 뭐냐면요. 경제라는 건 사실 경제하면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라는 게 뭡니까? 그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 물론 돈 내고 하는 겁니다.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 공짜로 그거는 이제 우리는 수요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야? 공짜로 했다? 그거는 뭐 기부하거나 아니면 그거는 뭐야? 절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싶다, 사겠다라는 거 돈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수요라 하거든요. 공급은 뭐냐면요. 돈 받고 팔겠다 이거예요. 돈 받고 파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공급자라고 그래요. 공급자. 그러니까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되겠죠.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경제라고 그래요. 그럼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요? 가격. 아까 설명했는데, 자, 가격 또는, 여기 지웠네요. 가격 또는 뭐가 결정돼요?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료가 결정되겠죠. 그렇죠? 이 관련이죠. 그래서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경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양도차익이에요. 양도차익.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2년 후에, 2년 보유해야 되니까 2년 후에 어떤 게 양도차익이 제일 많이 나와줄 거냐 이거죠. 이건 이제 양도차익 언제 나오는 거예요? 미래에 나오는 거예요. 2년 후니까. 그렇죠? 2년 후에 어느 놈이 이놈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많이 나올까? 엄청 스트레스죠, 이게.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 이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이라는 게 뭐예요? 벌써 돈이니까 임대료, 양도차익, 매매가, 가격 이런 거 나오면 경제란 말이에요. 경제. 경제는 뭐야? 이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경제 개념이 없다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경제 개념 없이 막 돈을 막 쓰고 카드 긁고 해가지고 신용불량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경제 개념이 없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경제 하면 수요와 공급이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요와 공급이고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경제하면 뭐야? 가격이나 임대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차익이란 단어를 딱 보고 이건 뭐야? 경제적인 거구나. 이 경제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뭐니 해도. 그래서 어느 놈이 가장 양도차익이 제일 많이 나올 거냐. 이걸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A를 택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나중에 2년 후에 이 A, B, C를 따져보니까 이 A가 가장 양도차익이 많이 나왔다 이거죠. 그럼 이건 효율성이 달성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갭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 10억이란 자금을 투자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 차익을 얼마나 빼낼 거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 가지를 비교했어요. 이걸 상대적이라고 그래요. 뭘 한다고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양도 차익이 나아질 거냐 이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이게.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선 이러한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가능한, 이걸 이제 2년 동안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럼 2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취득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죠. 취득 단계에서는 이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야만 해요. 다시 말하면 누수가 일어나지 않고 올수리가 돼 있는 게 좋다 이거죠. 만약에 올수리 돼 있지 않고 누수 일어나면 거기에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돈을 벌고자 하는데 거꾸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따지는 거고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라는 건 경제고. 그다음 우리가 또 취득 단계에서 또 이 권리 분석을 하고 또는 권리 분석을 하고 세금 관계를 따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거래 사고 때문에 그래요. 또는 이건 돈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역시. 결국 세금을 낸다는 건 내 실질 수입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 따진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A, B, C를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이 양도 차익, 즉 이 경제적 측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다 비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느 놈이 가장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올 거냐. 그리고 어차피 10억은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적게 드리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거냐. 세금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결국 이거 투자한 다음에 2년 후에는 양도를 해야 되니까 양도세까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투자했다가는 뭐야? 세금 내면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극대화하는 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의사결정, 투자죠, 이건 투자. 투자한다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물건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걸 물건 분석. 물건 분석을 하는데 또는 매물 분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물건 분석이라는 말을 써죠. 물건을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을 동시에 고려해서 양도 차익이 경제적인 내용이 어느 것이 극대가 되는 게 가장 최고가 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무슨 개념이라고 그래요? 복합 개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복합 개념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 보시면 기술, 법률, 경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뭐니 해도 머니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머니 그러면 안 돼요. 경제 이런 말을 쓰셔야 됩니다. 경제하면 뭐야? 머니. 머니는 뭐죠? 가격 또는 임대료. 그럼 가격 또는 임대료 누가 결정하죠? 수요와 공급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처음에 잘 안 되죠. 근데 자꾸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수험생분들한테 많은 말씀들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경제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금방 이걸 헤아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참 어렵겠다, 공부하는 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왜냐하면 다른 과목은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냥 그 과목만, 그 용어만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 부동산 학교로는 이것저것 많이 알아야 돼요. 자, 왜 이것저것 많이 알아야 돼요?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 그렇죠? 인테리어,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 세금 관계, 그 다음에 2년 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걸 전부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 학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다양한 거를 요구합니다. 다양한 어떤 상식을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참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아까 이 종합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학은 그래서 종합과학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해 줘야 되니까,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종합과학이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도 배우고, 그다음 민법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이거를 갭 투자할 거다 하는 분들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세법도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등기법도 배우고. 그러면 이제 이런 과목들을 다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 과목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물건 분석, 매물 분석할 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르면 이 물건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 된다. 두루두루. 그래서 무슨 과학? 종합과학이고,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투자할 때, 중개할 때, 매매할 때, 감정평가할 때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써먹는다 해서 무슨 과학이라고 그래요? 응용과학이라고. 뭐라 한다? 응용과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학, 민법, 공법, 세법, 등기법 이런 거 다 써먹습니다. 여기 실전에서. 이게 실전이라 하잖아요. 실전 투자. 실전에서 다 써먹습니다. 이거 모르고 어떻게 못해요, 이거. 부동산 활동을. 투자 못합니다. 그래서 실전에 써먹는다. 그래서 무슨 과학? 응용과학 써먹는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요구한다. 그래서 무슨 과학? 종합과학이고. 사회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과학이라는 건 전부 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인간의 행태라는 건 뭐냐면 행동과 태도를 줄여서 행태라고 그래요. 행태. 인간의 뭐예요? 행동과 태도 줄여서 행태라고 그래요. 그럼 이 인간의 행태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그럼 인간의 행태를 다루는 학문은 무슨 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학이 여기 보면 자 뭐가 나와요? 지울게요.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라고 나왔잖아요. 왜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냐? 이제 이거는 지금 방금 설명한 부동산 활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거리 이번에 뭐 하세요? 자, 법률적, 자, 경제적, 그 다음 기술적. 우리가 분석을 하죠? 이제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물론 그 전세 사기의 그 제일 나쁜 사람은 이제 임대인이죠. 사기꾼이죠, 그분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 악성 매물인데, 물건인데, 그걸 소개한 중개사도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경찰이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단순히, 이 중개사의 말만 믿고 거래를 한다? 그것도 조금 과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결국은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동산 학개론 또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물건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하자 있는 물건에는 계약을 하지 않겠죠. 그건 다 꼼꼼히 챙겨야죠, 스스로가. 전 세입자가 스스로 챙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게. 저봤자 일부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판결을 보니까 일부만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보는 건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스스로가 자기의 권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은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등기부도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선량한 중개사를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선량하세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선량하시기 때문에 이런 악성 물건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영 중에 한 명 정도가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 공인중개사분들을 이제 욕을 먹게 하는 거죠. 안타깝죠? 자, 해서 이제 여러분 어차피 나중에 부동산을 다루는 전문가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겁나 어렵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중개업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이 접수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물이 접수됐다. 그럼 제일 먼저 권리 분석부터 한단 말이에요. 선순위 임차권이 있느냐, 임차보증금이 전체가 얼마냐, 근저당 설정돼 있느냐, 매물 상태는 어떠냐, 가서 다 사진 찍어요. 그 다음 광고해갖고, 그 다음 임차인이나 매수인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거래하면서
이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꼼꼼히 다 챙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가 되시면 늘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수업을 듣고 뭐야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뭐다 이제 이 35회에 합격을 해서 이제 35회에 합격을 해서 2025년에 나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 또는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하셔야 돼요. 이게 힘들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직업을 갖기가 곤란하고 설사 운 좋게 시험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바로 실전에 나가면 거래사가 뻥뻥 터지고 수억을 물어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소공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대표께서 그만 나오라 하겠죠. 이렇게 그런 어떤 치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도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교시는 뭐야?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뭐 세금 얘기도 나오고, 등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 공법 얘기도 나오고, 민법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왜냐? 부동산학이라는 게 복합 개념이니까. 복합 개념하면 뭐가 나야 돼?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이걸 다 고려해야만이 가장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나오니까 제가 물론 쉽게 강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놔두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하지만 항상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시작은 뭐예요? 용어 정리예요. 그래서 나 좀 공부 좀 됐는데 뭐 이렇게 좀 공부학 경험도 있고 좀 아는데 문제도 풀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 기초는 용어예요. 용어니까 지금 근본에 소개하는 그 기초 입문 강의를 6과목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거로 차분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교시는 이 정도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